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때가 끊겨도 유분수지. 애 하나 못 들어서는 빈 깡통을 내가 언제까지 끼고 살아야 하니? 내 아들 앞길 그만 막고 당장 꺼지란 말이야. 어머님, 나중에 이 순간을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쫓겨나시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웃기고 있네. 빈손으로 쫓겨나는 주제에 어디서 협박질이야? 빌어먹으러 나가는 주제에. 그로부터 10년 뒤 낡은 빌라 하나 겨우 지키며 살던 시어머니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났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죠? 이 건물 오늘부로 제가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싸서 비워주세요. 전 남편 위자료 대신 건물 압류 절차도 이미 끝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게 다 내 거라고. 애 못 낳는다고 구박받으며 쫓겨났던 며느리가 어떻게 300억대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기막힌 복수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추석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그날 밤 경기도의 한 유서 깊은 종갓집 마당에서는 달빛보다 더 서늘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불효시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기운이 싹 다 말라비틀어진 거 몰라? 시어머니 박 씨의 손에 들린 녹그릇이 마당 귀퉁이로 날아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영희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종갓집 장손 진수 씨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딱 1년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집안의 모든 화살은 영희 씨에게 향했습니다. 사실 영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수 씨가 고등학교 시절 앓았던 심한 볼거리 후유증으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영희 씨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입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도. 병원? 그놈의 병원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멀쩡한 내 아들 꼬드겨서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셋씩 낳던 집안이야. 내가 들어와서 씨도 안 먹히는 돌밭이 된 거라고. 박 씨는 영희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마당에 쌓아둔 굵은 소금 포대를 뜯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소금 세례나 받고 영영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하얀 소금 가루가 영희 씨의 머리 위로, 뺨 위로, 그리고 깊게 파인 마음의 상처 위로 쓰라리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진수 씨는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방 안에서 휴대폰 게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영희 씨는 소금기를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 길로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챙겨준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터벅터벅 어두운 시골길을 걷던 영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침묵이 사실은 남편의 비겁함을 키우는 비료였고 시어머니의 도끼를 키우는 양분이었다는 것을요. 그래, 나를 돌밭이라 했지? 나를 씨 없는 땅이라 했지?
그 땅에서 어떤 독초가 자라 당신들을 집어삼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딸의 모습으로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희 씨는 서울로 가는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고 남는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공부와 경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형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청소 일을 하던 대형 로펌 건물 복도에서 우연히 한 장의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시댁, 그 종갓집 땅이 포함된 신도시 개발 계획 초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종가고택과 주변 문중 땅이 곧 거대한 보상금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보였죠. 영희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을 기회가 왔구나. 영희 씨는 그날 이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부동산 생태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펌 청소부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들은 법률 지식과 밤새 독학한 경매 기술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보상금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 사이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빌라 경매로 종잣돈을 불렸고 나중에는 법인 명의로 전 시댁 문중의 채무 관계를 하나둘씩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진수 씨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녔고 영희 씨는 그 빚더미들을 소리 없이 사들여 거대한 그물을 짰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영희 씨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던 가련한 며느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강남 테헤란로의 중소시행사 대표 제이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전 시댁이 목숨처럼 여기던 종택의 담보권과 문중 땅의 70%에 해당하는 채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뼈대 있는 가문의 대문을 내 손으로 부술 차례야. 영희 씨는 최고급 수입차 뒷좌석에 앉아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신도시 개발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진수 씨는 보상금 수십억을 받을 생각에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이던 종갓집 마당. 10년 전 영희 씨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박 씨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래서 대단한 거야. 이 고택 보상금만 받아도 내 아들 진수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팔자지. 그 재수 없는 년 내쫓고 나서 일이 술술 풀린다니까. 그때 마당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건장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세련된 정장 차림의 영희 씨였습니다. 누구쇼? 남의 집 잔칫날에 이 무슨 무례요?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가 선글라스를 벗자 박 씨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잔치하신다길래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어쩌죠? 이 집과 마당, 그리고 뒤편 산소 턱까지
전부 제 명의로 압류 절차가 끝났거든요. 영애 씨가 내민 서류에는 전 남편 진수 씨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 쓰고 갚지 못한 채권들의 최종 양도 통지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빚을 좀 졌어도 이 집은 종택이야. 절대 못 가져가. 아니요, 어머님.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 장학재단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저 이 집 허물고 이 자리에 쓰레기 재처리 시설 부지로 기부할 생각입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종갓집 뼈대 제가 가루로만 들어드릴게요. 박 씨는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진수 씨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와 영애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의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대문이 포클레인에 의해 무참히 부서지던 날 시어머니 박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아들 보상금 내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영애 씨가 치밀하게 매집한 채권은 이미 박 씨와 진수 씨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놓은 상태였죠. 결국 그들은 옷 몇 가지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동네 변두리의 낡은 찜질방이었습니다. 땀 냄새와 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한때 종갓집 안주인이라며 목에 힘을 주던 박 씨는 식혜 한 잔 사 먹을 돈이 없어 정수기 물로 배를 채우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영희한테 가서 빌기라도 해보자니까. 아들 진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니 탓만 해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도끼가 올랐습니다. 빌긴 누굴 빌어? 그년이 우리 돈 다 훔쳐간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그년 눈에 피눈물 나게 할 거다.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과 기술 하나 없는 백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들어간 대형 빌딩 야간 청소였습니다. 야, 거기 박씨. 오늘부터는 저기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사무실 청소하러 가. 거기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계신 곳이니까 먼지 한 톨 나오면 당장 해고야. 알아들어? 용역 반장의 호통에 박 씨는 허리도 펴지 못한 채 꾸벅 절을 했습니다. 박 씨와 진수 씨가 배치받은 곳은 강남 테헤란로의 랜드마크인 JK타워의 33층, 바로 시행사 대표 제이킴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곳이 누구의 방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잘리지 않기 위해 걸레를 들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어쩌다 이 나이에 남의 집 바닥이나 닦고 있는지. 박 씨는 눈물을 훔치며 책상 밑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책상 위는 건드리지 마시죠. 중요한 서류들이라.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집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박 씨와 진수 씨의 몸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그들의 눈앞에 10년 전 소금을 뿌려 내쫓았던 며느리 영애 씨가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고 커피 잔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새로운 야간 청소 인력이 어머님과 전 남편이었나요? 세상 참 좁네요.
박 씨는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너 영희, 내가 왜 여기? 아니, 여기가 내 방이라고? 여긴 제 건물이고, 여긴 제 집무실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제가 고용한 용역업체의 최하단 직원이시고요. 계속 청소 안 하실 건가요? 업무 태만으로 보고할까요? 진수 씨는 구역질 나는 자존심도 버린 채 영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제발 살려줘. 우리 엄마 고혈압에 당뇨도 있어. 이런 일 할 몸이 아니야. 내가 돈 좀 빌려주면 내가 진짜 새 사람 돼서. 영희 씨는 진수 씨의 말을 자르며 커피를 바닥에 살짝 흘렸습니다. 어머나, 실수를 했네요. 어머님, 거기 좀 닦아주시겠어요? 제 구두에 튀지 않게 아주 조심해서요. 박 씨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때 자기 발밑에서 숨도 못 쉬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기에게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찜질방비 2만 원이 없었으니까요. 박 씨는 엎드려 영희 씨의 구두 앞에 흘려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꼼꼼하게 닦으세요. 10년 전 제 얼굴에 소금 뿌리던 그 기세로요. 영희 씨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두 분이 청소하는 이 집무실, 제가 곧 허물고 다시 인테리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갓집 터에 쓰레기 처리 시설 기부하기로 한 거. 그 서류가 바로 어머님이 닦고 계신 그 책상 위에 있거든요. 박 씨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우리 종택만은, 우리 조상님들 얼굴을 봐서라도. 조상님요? 씨 없는 땅이라며 저를 내쫓을 때 그 조상님들은 어디 계셨나요?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는 그 뼈대, 이제는 제가 부러뜨려 드릴게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화장실 변기 청소로 보직 변경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대표 권한으로 특별히 시켜드리는 겁니다. 영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진수 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영희 씨가 몰래 보관해 두었던 진수 씨의 무정자증 진단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던 데가 끊긴 건 제가 돌밭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서였다는 걸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서로 원망하며 사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박 씨는 진단서를 확인하고는 넋이 나간 듯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M1 며느리를 죽일 듯 괴롭혔던 이유가 사실은 금쪽 같은 자기 아들의 결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 씨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을 차갑게 무시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님, 여기 청소가 덜 된 것 같네요. 내일부터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세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위약금 청구하고 해고 절차 밟으시고요. 영희 씨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와인을 머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영애 씨의 집무실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박 씨에게는 마지막 남은 헛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진수가 어떻게든 재기해서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일터에서 꺼내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제기는커녕 청소일로 번 푼돈마저 불법 도박 사이트에 탕진하며 박 씨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터지면 우리 강남 아파트 다시 산다니까? 영희 그년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 제발 돈 좀 더 없어? 진수의 닥달에 박 씨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변기 닦아서 버는 돈이 얼마라고 그걸 다 날려. 우리 오늘 밤 찜질방비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영희 씨의 집무실을 청소하던 박 씨의 눈에 번쩍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애 씨가 퇴근하며 미처 챙기지 못한 듯 책상이 보석함에 놓여 있던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것은 영애 씨가 시행사 대표로서 첫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자신에게 선물한 시가 3억 원이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 어두운 욕망이 일렁였습니다. 이거 하나면 이 짓거리 안 해도 돼. 그녀는 돈도 많으니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지.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훔쳐 작업 보관감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JK타워는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영애 씨의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33층 집무실 입구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태어난 척 대걸레를 밀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청소하시면서 혹시 제 책상 위에 있던 반지 못 보셨나요? 영애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씨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반지, 내가 그걸 어떻게 봐. 난 바닥만 닦느라 정신없었어. 왜 잃어버렸니? 꺼봐라. 평소에 조심 좀 하지. 박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방에 보안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것도 아주 특수한 초소형 카메라가 제 책상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는 어머님이 오실 걸 알고 제가 특별히 화질을 높여놨는데 화면 속에는 박 씨가 주위를 살피다 반지를 훔쳐 옷 속에 넣는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잠시 보관하려고. 잃어버릴까봐. 보관요? 보관하시려는 분이 오늘 아침 일찍 종로 보석상에 감정 받으러 가셨나요? 제 보안팀이 어머님 뒤를 밟고 있었거든요. 영애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서운 속도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영애 씨의 발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빚 좀 갚아주려고 그랬어. 한 번만 받아오. 내가 내 시어머니 아니었냐? 경찰서 취조실. 박 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들 진수만은 연루되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경찰이 진수를 참고인으로 부르자 그는 영애 씨의 제안을 받고 이미 자기 어머니를 팔아넘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형사님, 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소에 욕심이 좀 많거든요. 제가 말렸는데도 자꾸 영희. 아니, 대표님 물건에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깨끗합니다. 진수의 말에 박 씨는 넋이 나간 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떻게 내 빚 갚아주려고 내가 그 짓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진수는 영희 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영희야, 아니 대표님. 우리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거 맞죠? 저 여기 청소일 계속하게 해주시는 거죠? 영희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냉소를 흘렸습니다. 진수 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자기 어머니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는 그 비겁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희 씨는 박 씨를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대단한 아들의 실체를요. 이제 누가 씨 없는 돌밭인지 누가 썩은 나무인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박 씨는 비명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며느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줬건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절도죄 및 작물 취득 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영희 씨는 유치장에 갇힌 박 씨를 면회 갔습니다. 박 씨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수 씨 소식 궁금하시죠? 어머님이 구속되던 날 진수 씨는 제가 준 정착금 500만 원을 들고 도박장으로 달려갔다가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아마 빚쟁이들에게 쫓겨 평생 쥐새끼처럼 숨어 살겠죠. 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냥 죽여줘. 아니요, 어머님. 죽는 건 너무 쉽죠. 어머님은 평생 감옥 안에서 그리고 나와서도 그 비참한 고독 속에서 사셔야 해요. 어머님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떠올리면서요. 영애 씨는 면회실을 나오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진수, 전국 도박장에 수배 전단 돌리세요. 제가 준 돈 500만 원, 사실은 도난 신고된 수표거든요. 그놈도 곧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감옥 안에서 모자 상봉하게 해주는 게 제 마지막 배려니까요. 영애 씨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마당에 흩뿌려졌던 소금 가루들이 이제는 하얀 눈꽃이 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감방 창살 사이로 보았던 1년의 시간은 박 씨의 영혼을 완전히 갈아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며느리의 치밀한 복수 앞에 박 씨는 이제 한 줌의 재처럼 말라버렸죠. 마침내 교도소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박 씨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쪽 같던 아들 진수는 수표절도 혐의로 수배되어 이미 어딘가로 숨어버린 뒤였고 그녀의 손에 든 것은 출소할 때 받은 단돈 몇만 원과 낡은 보찜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 진수야. 박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박 씨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경기도의 그 종갓집 터였습니다. 비록 집은 헐렸지만 그 땅의 흙냄새라도 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선 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천년의 터라 칭송하던 그 화려한 고택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집 대신
거대한 콘크리트 벽과 JK 자원순환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애 씨가 공언했던 대로 그 신성한 종갓집터는 이제 인근 도시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쓰레기 재처리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들, 이 천벌을 어찌합니까? 박 씨는 쓰레기장 정문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종가의 뼈대를 세우겠다던 그 땅에 온갖 오물과 폐기물이 쏟아지는 광경은 박 씨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그때 위압적인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박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세련된 코트를 입은 영희 씨가 내렸습니다. 영희 씨는 코를 살짝 찌푸리며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출소하셨으면 조용히 사시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여긴 이제 어머님이 알던 그 종갓집이 아니라 세상의 오물을 닦아내는 쓰레기장인데요. 이 독한 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문중 조상님들 볼 면목이 있느냐? 영애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면목이요? 어머님이 절 내쫓을 때 그러셨죠. 씨 안 먹히는 돌밭에 소금이나 뿌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진짜 돌밭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건축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쌓이는 아주 비싼 돌밭이죠. 영희 씨는 비서가 건네준 서류 한 장을 박 씨에게 던졌습니다. 갈 곳 없으시면 여기서 일이라도 하세요. 마침 이 시설의 분리수거 현장 요원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최저임금은 보장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기 저쪽 구석이 예전 안방 자리였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앞찾기가 놓여 있네요. 거기부터 청소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박 씨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가 그녀의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박 씨는 JK 자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자신이 평생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그 땅 위에서 쓰레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악취가 코를 찌르고 정체 모를 오물이 작업복에 튀었습니다. 박 씨는 깨진 소주병과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골라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조상님,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더니 제가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밟힙니다. 그때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쓰레기차 뒤를 쫓아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넉마가 된 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노숙자, 다름 아닌 박 씨의 아들 진수였습니다. 도박빚에 쫓겨 전국을 떠돌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쓰레기장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죠. 진수야, 내 아들 진수야. 박 씨가 달려가 아들을 붙잡았지만 진수는 오물 묻은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이 할망구 뭐야? 저리 안 비켜?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자신의 아들이 정신까지 놓아버린 채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본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영희 씨는 사무실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임을 영희 씨는 10년의 인내 끝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쓰레기장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은 이 마을의 독거노인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가문이니 뼈대니 하며 남을 짓밟던 그 낡은 정신은 이 쓰레기들과 함께 여기서 영원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애 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때 종갓집의 권세에 눌려 숨죽여 살던 이웃들도 이제는 당당한 기업가로 돌아온 영애 씨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와 진수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쓰레기 봉투를 짊어진 채 절망의 구렁텅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영애 씨는 10년 전 그날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았던 소금 가루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소금은 상처를 헤집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는 빛이 되어 그녀의 앞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고 대를 잇겠다던 탐욕은 결국 쓰레기 더미 아래 묻혔고 진실과 정의만이 그 땅에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오물을 뒤지던 노숙자 진수는 며칠 뒤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린 모습으로 영애 씨의 사무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씻지도 못한 몸에서 나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 비겁한 장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는 영애 씨의 차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다. 나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 도박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엄마도 몰라보고 너한테도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나 한 번만 사람 구실하게 해줘.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잡히면 진짜 죽어. 진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쓰레기장에서 달려온 시어머니 박 씨 또한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영애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잖아.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게 둘 거니? 영애 씨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던 자신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던 남자가 이제는 살려달라며 개처럼 기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와야 내 복수가 완벽해지지. 영애 씨는 의외로 순순히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진수 씨, 당신이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면 기회를 주죠. 마침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신규 부지 개발팀에 잔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해요. 숙소도 제공할 테니 거기서 자숙하며 일하세요. 박 씨와 진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독한 년 그래도 정은 남아있구나. 그들은 영애 씨가 마련해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애 씨가 쳐놓은 거대한 덫의 입구였습니다. 진수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영애 씨의 법인 인감과 중요한 개발 계약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캐묻고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영희 그년 사무실 열쇠 복사해뒀어. 거기 금고에 있는 땅 문서 하나만 가로채서 중국으로 튀면 우리 평생 호강해. 그년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야.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래, 진수야. 내 아들 똑똑하네. 그년이 우리 집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년 인생 쓰레기통으로 쳐넣어줘야지. 그들은 영애 씨가 매일 밤 10시에 보안 요원들을 교대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사를 치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보를 캐내고
열쇠를 복사하는 모든 과정은 영희 씨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 실시간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밤, 박 씨와 진수는 검은 옷을 입고 영희 씨의 집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진수야, 저기다. 저 금고 안에 모든 게 있어. 박 씨는 망을 보고 진수는 복사한 열쇠와 도구를 이용해 금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침내 금고 문이 열린 순간 그들의 눈앞에는 수십억 대의 채권 대신 의문의 서류 뭉치 하나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영희 씨의 서늘한 목소리가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 씨, 그리고 어머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설마 제가 당신들의 그 얄팍한 수작을 모를 줄 알았나요? 당신들이 지금 열고 있는 그 금고, 사실은 특수 제작된 증거 보존용 장치예요. 그와 동시에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켜지고 무장한 보안팀과 경찰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영희 씨는 문가에 기대어 그들을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무단침입, 그리고 법인 인감 위조 미수. 이번에는 1년 정도로 안 끝날 거예요. 특히 진수 씨는 수배 중이었으니 가중처벌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수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야, 이건 오해야.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확인하러 온 거야. 걱정돼서 확인하는 사람이 절단기를 들고 오나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망까지 보시다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경찰에 끌려가는 아들을 보며 박 씨는 절규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 아들 감옥 가면 진짜 죽어. 영희 씨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제가 소금 맞으면서 빌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디서 빌어먹을 소리냐라고 하셨죠. 이제 그 벌 달게 받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에 가시는 감옥은 어머님이 평소에 무시하던 사회 부적응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해뒀어요. 영희 씨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발로 밟아 으스러뜨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줄 기회는 끝났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들이라는 오물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순간이네요.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대형 시행사 인감절도 미수 사건이라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박 씨와 진수는 나란히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문, 재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모두 사라진 채였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를 향기로운 꽃들로 채웠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나던 그곳에 이제야 진정한 평화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진수가 구치소로 압송된 뒤 마을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엔 여전히 털어내지 못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던 자신을 보며 종갓집 씨를 말리는 불길한 계집이라 손가락질하며 박 씨의 편을 들었던 문중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위신을 내세우며 박 씨의 온갖 갑질을 묵인했고 사실상 영희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한 공범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문중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시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영애 씨와 갈등을 빚던 문중 어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영애 씨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계집이 돈 좀 벌었다고 우리 가문의 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이건 조상님들을 능멸하는 처사야. 당장 문중 회의를 소집해서 고발해야 해. 흰 수염을 기른 문중 최고 어른 이 씨가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회관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과 함께 영희 씨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제사 음식을 나르다 뺨을 맞고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 여전하시네요. 아직도 그 낡은 지팡이 하나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애 씨의 등장에 회관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영애 씨는 비웃으며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것 좀 보시죠. 이 씨 어르신, 5년 전 문중 땅 팔아서 손자 미국 유학비로 빼돌리신 내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최 씨 어르신, 종가고택 수리비 명목으로 국가지원금 받아서 개인 빚 갚으신 거 제가 다 조사해 왔거든요. 서류를 확인한 어른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영희 씨는 10년 동안 돈만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와 진수를 무너뜨리는 동안 문중 전체의 자금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의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해 왔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실체가 이거였나요? 며느리 하나 희생양 삼아 내쫓고 뒤에서는 조상님들 땅 팔아먹는 장사꾼들. 당신들이 박 씨의 악행을 방관했던 건 그래야 당신들이 챙길 몫이 커지기 때문이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영애 씨의 일갈에 어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애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동행한 변호사와 함께 문중 해체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마을 땅의 70%는 제법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문중 땅들도 당신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증거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전 오늘부로 이 가문의 문중 자체를 법적으로 해체할 생각입니다. 이 무엄한 년, 내가 어떻게 가문을 없앤단 말이냐. 이 씨가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영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요? 남을 짓밟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게 가문이라면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전 이 마을에 세워진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장해서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문중 선산까지 전부 공원으로 바꿀 겁니다. 조상님들 묘요? 전부 파묘해서 납골 땅으로 보내버리세요. 그게 싫으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시든가요.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영희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영희 씨에게 했던 대로 이제는 그들이 영희 씨의 구두 끝을 보며 빌어야 했습니다. 영희야, 아니 대표님, 우리가 잘못했네. 박 씨가 워낙 기가 세서 우리가 말리지 못한 거야. 제발 우리 명예만큼은 지켜주게나. 명예? 당신들에게 명예가 어딨나요?
제 눈엔 그저 추악한 욕심에 찌든 노인네들밖에 안 보이는데요. 영애 씨는 냉정하게 뒤를 돌았습니다. 10년 전 그들에게 받았던 멸시와 조롱이 이제는 완벽한 승리의 함성으로 바뀌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한복판에 있던 문중회관의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대신 그곳엔 마을 주민자치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애 씨는 문중 어른들에게 가로챘던 부정한 자금들을 모두 환수하여 마을 공동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박 씨와 진수가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는 동안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문중 카르텔은 며느리 영애 씨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특정 가문의 권세도 며느리를 향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대접받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애 씨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다 끝났어. 나 이제 그 지옥 같은 집안 며느리 아니야. 그냥 김영희로 살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영애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물방울이었습니다. 박 씨가 감옥에서 지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아들 진수는 감옥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애 씨를 향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진수는 감옥 안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자들과 어울리며 영애 씨를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애 씨의 시행사와 대규모 신도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던 대명건설의 강 회장이 진수에게 접근했습니다. 강 회장은 영애 씨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인물로 영애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였죠. 김진수 씨, 당신 전처가 가진 시행사 지분을 포기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지. 자금과 사람, 그리고 법적인 보호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네. 강 회장의 은밀한 제안에 진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진수는 이제 영애 씨의 곁을 맴도는 가장 위험한 독사가 되어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영애 씨는 문중을 해체하고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사업에 매진하느라 자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과 진수는 영애 씨의 회사 내부 직원 하나를 매수하여 기밀 서류를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가 추진하던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재 승인 서류를 조작하여 부실 공사 스캔들을 터뜨리려는 계획이었죠. 어느 날 아침 영애 씨의 집무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자재 대금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영애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빼돌려진 서류들에는 영애 씨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죄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영애 씨의 부도덕함을 보도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영애 씨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노리고 있어. 그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영희 씨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지? 강남 한복판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어쩌나 이제 내가 가진 그 화려한 것들 내가 다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릴 건데. 전 남편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진수가 가리킨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종갓집터, 지금은 쓰레기 재처리 시설이 들어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영희 씨는 홀로 쓰레기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나와, 김진수.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어둠 속에서 진수가 쇠파이프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 회장이 보낸 괴한들이 영희 씨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죠. 비겁하다고?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정의롭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병원에 있고, 난 정가자가 됐어. 내가 가진 돈, 명예, 그거 다 원래 내 집안 거였어. 진수는 광기에 서린 눈으로 영희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영희 씨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영희 씨는 차갑게 웃으며 손에 든 소형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리석네요. 당신이 강 회장과 결탁할 걸 내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쓰레기장 주변을 둘러싼 대형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이미 내부 배신자를 역으로 이용해 강 회장과 진수가 주고받은 뇌물 장부와 범죄 공모 녹취록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그들을 이사지로 유인한 것이었죠. 당신들이 빼돌린 그 서류들, 사실 제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예요. 당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던진 미끼였다고요.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김영이네. 한 번이라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은 있냐? 영희 씨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진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심? 10년 전 내가 소금 맞으며 대문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이미 내 진심은 당신이 내 손으로 죽였어.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건 당신이 만든 괴물이야. 경찰에게 끌려가는 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강 회장은 구속되었고 무너질 뻔했던 영희 씨의 회사는 오히려 부패를 척결한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며 더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쓰레기장 한 구석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악연이 정리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박 씨는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진수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의 인고, 그리고 10년의 복수. 영희 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진짜 인생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 회장과 진수의 마지막 발악이 검찰의 엄중한 심판으로 마무리된 후 영희 씨의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던 떠들썩한 스캔들도,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복수의 갈증도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았죠. 영희 씨는 서울의 화려한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시계는 오직 복수라는 태엽으로만 움직였다는 것을요. 전 시어머니 박 씨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 건 눈이 시리게 푸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곁에는 그토록 아꼈던 아들도 그 잘난 가문이 어른들도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비서를 대동하지 않고 홀로 박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박 씨는 여전히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가세요. 어머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낡은 가문도 아들도 이제 세상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을 제 마음에서 놓아드릴게요. 영희 씨는 곧바로 자신의 고향이자 복수의 무대였던 JK 자원순환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악취나는 쓰레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는 수천억 원의 사비를 들여 그곳을 거대한 생태공원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던 굴뚝은 아름다운 전망대가 되었고 오물이 흐르던 자리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엔 영희 씨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친 돌밭도 사랑으로 일구면 꽃밭이 된다. 버려진 것들이 모여 세상을 치유하는 숲이 된 이곳에서 당신의 아픈 기억도 쉬어가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곳을 영희의 숲이라 부르며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즐깁니다. 10년 전 며느리를 내쫓던 그 썩은 관습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자리 잡았습니다. 영희 씨는 산책로를 걷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애 못 낳는 돌밭이라며 소금을 맞던 30대의 영희가 40대의 성공한 대표가 된 영희에게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영이라는 이름 석 자로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복수 방식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세련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문중 어른들의 자녀들 중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장학재단 설정 대신 이번엔 원수의 자식들을 품어 악의 고리를 끊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죄가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영희 씨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보는 나중에 세상에 알려지며 큰 감동을 주었고 영희 씨는 올해의 기업인을 넘어 사회적 치유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감옥에 갇힌 진수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을 통해 영희 씨의 눈부신 성공과 선행을 지켜보며 자신이 발로 차버린 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자신은 평소 꿈꿔왔던 유학길에 오르기로 한 것이죠. 복수를 위해 공부했던 부동산과 법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심리학과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10년 전 친정 엄마가 챙겨주었던 그 낡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소금기가 다 빠진 깨끗하게 세탁된 무명 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 때 영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10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하얀 가루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아프게 찔러대던 거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하얀 눈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 영애 씨의 입가에 10년 만에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죽어갔던 한 여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당당한 인간으로 부활한 기록. 영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선한 영향력은 영희의 숲에서 자라나는 나무달처럼 영원히 푸르게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영희 씨는 자신의 온 생애를 걸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강지처 며느리의 300억 복수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억울함 속에서도 도끼를 품고 일어선 영희 씨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교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희 씨에게 보내는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